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유진입니다. 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가축분뇨 관리 관련돼서 좀 업무를 맡고 있고요. 어, 관련해서 좀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그 특히 이제 양분 관련돼 가지고는 녹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만 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사실 분야라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섯 곡지고요. 우선 이제 전반적인 그 비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뇨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 환경 쪽은 아니지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 정책이 농업 정책과 연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비료 부분인데요. 어, 우리나라 비료 공정 규격에는 비료를 보통 비료랑 부산물 비료로 구분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비료는 보통 화학 비료라고 하는데 약간 어감이 별로 그렇게 그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거를 보통 비료로 하고 소위 말하는 무기질 비료입니다. 그다음에 부산물 비료는 이제 뭐 많이 아시는 유기질 비료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양분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질소질 비료랑 인산질 비료, 그다음에 복합 비료가 거의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선물 비료 중에는 부숙 유기질 비료랑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부숙 유기질 비료가 소위 말하는 가축분뇨 퇴비 액비를 말합니다. 어, 이 화학 비료, 보통 비료 사용량을 보시면요, 이게 2005년에 그 저희가 국내에서 화학 비료 보조금을 철폐했어요. 그때 이후부터 보시면 물론 중간에 이제 사재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성향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 값이 보시면 이거는 2020년 그 농경지당 질소 비료 사용인데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굉장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인인데요. 인도 역시 굉장히 높은 사용량을 지금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부산물 비료인데요. 부산물 비료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그 퇴비 액비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조금씩 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줄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기질 비료 관련돼 가지고는 지원금이 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유기질 비료 여기 유기질 비료는 뭐 유박 같은 거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리고 부수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퇴비 액비인데 이거는 한 1,600원 정도 20kg 포대당 주고 있고 뭐 이거는 이렇게 1,6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장으로 판매하는 거를 말씀으로 이제 그 통계가 잡힌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벌크로 이동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잡혀 우리나라 현재 통계상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좀 전에 최지원 교수님께서 사료 말씀을 하셨고 뭐 김범철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왜 사료가 중요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축분 퇴비 액비는 결국은 사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고 배합 사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배합 사료 자급률이 현재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중에서 곡물이 배합사료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곡물의 대부분은 옥수수고 옥수수 자급률은 사료 물론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통 비료 원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아까 뭐 유박 같은 거 다 수입하고 부숙 유기질 비료니까 뭐 퇴비액비 사료 수입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든 뭐 활용이 물론 농작물에 의해서 재흡수돼 가지고 그런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 잉여되는 양은 다 환경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한돈 한우지만 사실은 다 수입된 사료를 먹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물과 공기만 먹는 상황이 되고 이제 뭐 그런 약간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양분 수 이건 OECD 양분 수지인데요. 국가별로 이걸 한 거고 21년 자료 현재는 우리나라 질소랑 인인 순위인데 지금 1위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인 같은 경우는 1위로 나오는데
최근 몇 년부터 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고요. 이 뜻은 뭐냐면 아까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지역에 그 투입되는 그 양분이 있고 작물로 산출되는 양분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단위 면적당인데 그게 굉장히 크다는 말은 결국은 그게 다 환경으로 가는 그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의 그 이렇게 지금 환경 오염에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 분뇨 얘기를 좀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그 70년대까지는 거의 뭐그 농가에서 그냥 부업 형태로 됐다가 80년대 이후에서 축산 진흥 정책하고 소득 증가로 축산물 수요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연간 1인당 축산품 수요가 양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돼지고 이 부분은 전체인데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들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거를 뭐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을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사육 밀도는 우리나라 이게 좀 그 전 세계 사육 밀도인데 우리나라도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가 거의 1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육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수는 그래서 21년 현재 한 2억 4,700만 두 정도 되고 발생량은 하루에 한 122톤, 킬로톤 정도가 나오는데 전체 볼륨은 한 1%밖에 안 되는데 아까 뭐 서두에 김범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게 오염도가 높은 상황이죠. 이것도 뭐 중간에 이제 뭐 구제역이나 무슨 뭐 AI 터지면 좀 두수가 줄어들어서 분뇨량이 감소됐기도 하지만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축적별로 보면은 한 돼지가 한 40%, 그다음에 젖소까지 포함해서 한 소가 한 40%, 나머지 기타 축종하고 그러니까 그 가금류 해서 한 약 20% 정도 됩니다. 물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12년 전까지는 해양 투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12년부터 이제 해양 투기가 금지돼서 어 이게 다 육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지금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지금 문제의 그 이슈가 되고 있어요. 환경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가? 이 그림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세계 실험실로 가지고 실험실에서 이제 축종별로 이제 분뇨에 양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건데요. 비록 이제 그 농업계에서는 NPK를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종별로 어떤 게 좀 평균적인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함유량이 그렇지만 같은 축종이라도 굉장히 큰 그 변이가 있다는 큰 편차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료를 뭘 먹는지, 숙사 형태인지, 분뇨 저장 형태라든지, 뭐 세척수 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역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분뇨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2000년도에 아지모토라는 분이 108kg짜리 비육돈에서 이제 얼마나 질소가 많이 나오나 흡수율이 얼마나 실험을 했는데 어, 67%가 다 이제 분유로 나오는 걸로 되었고요. 그중에서 암모니아로 나가는 게 거의 3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는 우리처럼 인도 인이지만 그 질소와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이 부분의 질소 관리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사실은 두고 있어요. 모든 영향에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퇴액비로 이제 무기질 아까 말씀드린 무기질 비료가 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기성 소화를 통해서 보통 이제 바이오가스화 같은 걸로 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도 가능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용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발생이 되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물안경은 여기 계신 분들이 물쪽 베이스시라 뭐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뭐 부영양만은 뭐 잘 아실 거고요. 이 사례는 그 좀 저희가 나중에 그 정책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인자가 녹조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이리호라고 그 미국의 그 오데오주에 있는 그 호수인데 이게 이제 상수원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 마우이 리버라고 여기 위에 위치 유역이 있어요. 거의 농업 관련된 유역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농업 오염물이 들어와서 이제 이게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다 녹조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 이제 농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녹조를 이제 그 일으킨다라고 지금 그 이렇게 많이 분석이 됐고요. 좀 상세하게 보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요 그 사진이었는데요. 이게 전체 마우이 리버의 유역입니다. 거기서 오염 이거 갖다 분석을 해보니 인 기업 녹조니까 이제 인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인을 봤더니 농업계가 85%였고 도시계가 15% 기여를 한다. 그 중에서 화학비료가 여기는 거의 80%였어요. 농업계의 80%. 이 지역은 그래서 농업계 이익량 양분이 굉장히 많은 이 녹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기서 미국의 사례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대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물적 베이스라 이제 그러하지 않지만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같은 경우는 34%가 암모니아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암몬 그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산성화, 뭐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뭐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물질 이거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또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 미세먼지의 유해성은 제가 뭐 여기서 뭐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제 미세먼지 이런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최근도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대도시 근처의 대규모 농장에서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면 그 근처 대도시나 아니면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VOC나 싹스나 낙스랑 결합을 해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기작이 있다라는 거를 연구를 발표를 해서 몇 년 전에 그 암모니아 모니터링에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취는 말씀하셨죠. 이거 굉장히 뭐 어떤 지자체나 그 축산 악취 부분은 이제 골칫거리고요. 근데 뭐 저희 그뭐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그런 민원도 민원이지만 축사 내부 공기질도 문제가 돼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 안에 사는 애들하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폐쇄된 축사에서 이제 근로하는 사람들이 한 70%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밀집 경제성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밀집 사육을 하고 이제 동물 복지를 거의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사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폐사율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폐사율이 증가되거나 그럼 전염병이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항생제나 의약품이나 뭐 중국 살충제나 이런 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수계나 이제 뭐 유출이 돼가지고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밀집 사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 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손실도 내지만 사람한테도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향후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환경 그럼 국내외 어떻게 하나를 좀 아까 그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조금 그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부분하고 연계가 좀 해서 보면 저는 어 두 개를 크 가지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OECD에서는 이제 농업 환경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제 경제적 수단 부분하고 이제 이게 커맨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법률적 규제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뭐 교육도 시켜주고 뭐 그런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불금하고 이 교차 준수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저희가 좀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직불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농업을 지음으로써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농민들의 돈을 주고 그냥 그 농업적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자급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뭐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해서 80년대부터 이런 게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뭐 낙농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아까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교차준수라는 어떤 개념을 들어가요. 교차준수라는 거는 환경적인 거를 해야 돈을 준다라는 걸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한국도 어
19년 말에 이제 지금 공익 직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직불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아까 공익형이라 공익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금이 들어가고 그 어떤 농업 활동에 의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이제 직분금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개정을 했고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이제 이런 게 있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기본직불제는 어떤 사항과 연동을 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약 화학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연 경관, 생태계 보전 등도 다 같이 연동해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선택형 직분제는 더 나가서 뭐 친환경 농업, 뭐 환경 안전 축사 뭐 이런 것 등인데요. 아까 서두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친환경 농업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그 오해가 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살포량에 대해서는 지금 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낙농 성직군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을 많이 좋은 걸 만들어도 100%였어야 되는데 200% 쓰면 당연히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농민이 내가 여기서 최대 생산성을 위해서 환경 고려하지 않고 내가 돈 넣어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전혀 환경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지금 들어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직불금을 5조 순으로 확대를 할 거래요. 이게 국정 과제고요. 현재 21년도에 지금 한 2조 정도 나간 거고 앞으로 이걸 뭐 통합과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17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꼭지는 5개인데 그중에 2개가 이제 환경 쪽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환경에서는 이제 화학비료 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분뇨 뭐 살포 기준 준수 뭐 이런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다음에 여기 뭐 영농 기록 작성하고 보관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에 관한 부분도 있고 뭐 이게 다 되면 아주 지금 사실 돈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준수해야지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거의 어 그냥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쪽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교차 준수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프로그램이 엇갈려 있다, 크로스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이고 이제 85년도에 미국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거는 농업 환경 정책을 위한 어떤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농업 환경 정책의 경우에는 아까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프로그램 아까 뭐 직불금 같은 그런 거에 수혜 조건에 부과되는 친환경 농법을 포함한 환경 의무를 하면 이걸 준다 그런 차원에서 크로스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수단이 되어 있고 낙농 송진국에서는 대부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뭐 이거는 뭐 옛날에 90년도에 뭐 도입이 됐고 이제 이웃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그 캡 이게 농업 정책인데요. 이제 이걸 도입을 교차 준수를 도입을 의무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적 영농 조건이라고 해서 SMR과 이제 이거를 뭐 GAEC를 구분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 SMR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좀 전에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질산염 같은 게 여기 SMR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GAEC가 이제 직불분 같은 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질산염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가축분뇨를 여기는 자원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화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원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퇴비액비 살포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살포 제한도 당연히 있고요. 이 질산염0에 따라서 질산염 민감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12년, 15년 동안 그 EU 28개 국가에 대해서 질산염 민감 지역을 표시한 그림이에요.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보시면 거의 이 전체 국가의 반 이상이 이렇게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이게 그 질산염 MVG가 되면 몇 가지 의무가 더 강력하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떤 이제 관리가 들어가요. 거기 안에 뭐 그 살포량 제한이라던가 뭐 사용 금지 시기 있고 뭐 잘 안 쓰는 뭐 무슨 뭐 겨울철이라던가 이럴 때는 못 쓰게 한다거나 뭐
그런 등등 그런 어떤 그 지역 그건 나라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건 EU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프레임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토양 환원을 통해서 환경 보존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정화 처리를 한다거나 공학적인 처리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교차 준수를 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이행 평가를 하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행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래서 뭐 전체 농가의 뭐 1% 정도를 하고 이제 뭐 그런 뭐 검사 기관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미이행이 될 때 페널티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호의 양분 감축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어떤 농업 정책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는 아까 그 녹조기 때문에 이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아까 최 교수님께 말씀하신 이제 4R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R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토양 검증하는 부분하고 적정 시비를 했냐 안 했냐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교육과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이 자체가.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농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는 다 싫어하니까 이제 관련 이제 그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일이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 이제 물론 이제 저 환경하고 이제 더 친하게 이제 농민과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런 교육 통해서 공감대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마우이 유역의 2인 TMDL이 EP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어, 점오염원이 한 5톤 저감, 비점이 한 90, 이건 비구조적인 아니, 구조적인 착삭감이 92톤 저감 목표가 세웠고요. 비구조적인 게 366톤. 그러니까 비구조적인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물론 점오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이 생활하수 부분이 잘 안 됐으면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선순위에서 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도 이렇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냐?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막 엔지니어링 접근도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사업 이거는 비단 가축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뭐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하수 처리장에서 지금 유기성 폐자원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하고 있죠. 바이오가스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좀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 결국 섬기성 처리를 하면 거기 안에 섬기성 소화 여액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고농도의 NP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화 처리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이게 정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시작이니까 우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차는 이제 이게 농림부에서 이제 2050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지금 환경부랑 지금 최근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제 퇴비 처리가 갈수록 힘들어지니 부피를 좀 줄이는 차원이기도 하고 이제 2000 IPCC에서 2019년 IPCC에서 처음으로 바이오차를 탄소 저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00년 동안 이제 탄소가 안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그걸 하긴 했는데 아직 세계적으로도 목재 바이오차는 연구가 많이 됐는데 가축분 바이오차는 거의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직 연구할 게 너무 많은 상황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총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부가 어떻게 할 것을 고민이 많이 되니까 환경부가 농민들의 어떤 그 접근성,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면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영향, 그러니까 총량제랑 연계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이게 좀 있어서 지금 이거는 연구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연구 결과라서 아직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이 처방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식의 양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 따라서 어, 이거를 만약에 이게 인증이 되면 삭감을 해주는 거예요. TP를. 왜냐면 화학 비료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잎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모작 퇴비 액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모작 또는 동계 조사료를 사용을 하면 추가적으로 양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어 12차 방정대로 해서 잉여가 많이 안 나온 대로 하고 화학 비료를 살포하지 않으면 뭐 BOG나 TP를 이 정도 삭감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인 저감 사료를 쓰면 좀 그걸 인증이 되면 좀 삭감을 시켜주거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총량제랑 연결하는 게 어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축분뇨 이 업무를 좀 하다가 지금 생각할 때 결국은 이게 1차 산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 3차 산업하고 달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비단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정량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세금이라는 걸 부과했을 때 관리도 잘 안 되고 효과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렇게 돼서 어, 결국은 관리 주체의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아까 4R도 나왔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랑 그 교차 준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결국 환경부나 농림부나 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